안녕하십니까. MPO 실무 역량 강화 사업 두 번째 주제로 이야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됐는데요. 지난주에는 마케팅에 관한 일반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브랜딩에 관한 이야기 함께 또 나눠보겠습니다. 공익 활동가들에게 브랜딩은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는가? 달라진 세상에 우리는 브랜딩을 어떤 가치로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또 재밌는 시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마케터 문영호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마케팅에 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준비된 대로 브랜딩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브랜딩을 엄청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저도 이제 브랜딩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어쩌다 보니 이제 브랜딩 컨설팅도 하고 있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브랜딩이라는 게 사실 제가 그때 마케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브랜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조직들이 마케팅이랑 똑같이 브랜딩을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브랜딩이 뭐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하자고 얘기했을 때 내가 지난주에 결론을 내려드린 게,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쓰는 용어 자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썼고, 오늘은 제가 일단은 브랜딩에 관한 정의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 팀에서 이런 브랜딩의 용어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가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실제 일인데 좀 부끄럽긴 하지만, 강의를 다니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 2번 정도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저도 이제 브랜딩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좀 하고 싶은데 좀 컨설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 제가 브랜딩을 잘 몰라서 그때 선뜻 승낙하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고사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분이 금액을 제시해 주셨는데 너무 거절하기는 큰 액수라서 일단은 제가 브랜딩을 그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브랜딩을 제가 이제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해주니 저도 브랜딩에 관한 정확한 개념이 서야 돼서 제가 일단은 브랜딩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혹시 무인양품이라고 아세요? 일본 브랜드? 그 브랜드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 브랜드의 장점은 다 팔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제가 오늘 쓴 화장품도 무인양품이고, 제 딸이 쓰는 지우개도 무인양품이고, 그다음에 제 와이프가 태교할 때 들었던 CD 플레이어도 무인양품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서 모든 걸 팔고 있는데, 사람들이 언뜻 들었을 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소비자들이 이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음식을 사면 오뚜기에서 샀고, 그리고 신발을 사면 나이키에서 샀지, 하나의 브랜드가 모든 걸 파는 게 사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무인양품이 등장을 하면서 재밌는 게 이분들은요, 호텔도 운영하고 있어요. 심지어 더 놀라는 거는 이 무인양품 브랜드는 일본에서 집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이 제품을 삽니까? 라고 하면은 무인양품이니까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받은 업체가 사실 침구류 쪽이었는데, 그분이 사실 고민이 이거였어요. 왜 저한테 의뢰를 하셨냐면은, 사실 어디 공장에서 이제 베개를 받아갖고 오시는데 본인은 2만 원에 파셨고 옆에 있는 업체는 똑같은 공장에서 받아서 4만 원에 파는데, 댓글이 너무 속상한 거죠. 왜냐면 2만 원에 자기는 팔고 있는데 댓글이 역시 싸구려 하니까는 이 정도 질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하고, 4만 원에 올려놓은 그 브랜딩이 잘 되는 회사는 역시 브랜드값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이제 댓글을 쓰고 싶은 거죠. 우리 똑같은 공장에서 받아온다고. 근데 이분이 그래서 브랜딩을 하고 싶다. 나도 이제 고객들한테 나의 정당한 댓글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컨설팅해서 그런 건 아닌데 부산에 있는 업체인데 그 당시 한 60억 하시다가 작년에는 제가 100억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 때문은 아닌데 같이 브랜딩을 잡아 나갔던 게 있었죠. 그래서 이분 때문에 무인양품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어요. 여러분 삼성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삼성이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자동차도 팔고 아파트도 팔고 반도체도 팔고 핸드폰도 파는데 사람들이 삽니다. 왜 사요? 삼성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브랜딩을 잘 된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데, 샤넬 가방 아시다시피 샤넬 가방이 있는데, 샤넬은 립스틱도 팝니다. 코스메틱 제품들이 있는데 사실 마진은 코스메틱 제품이 훨씬 더 좋대요. 근데 가방을 파는데 사람들한테, 립스틱을 파는데 사람들은 삽니다. 왜요? 샤넬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브랜딩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사람들한테 제가 제품이 바뀌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다가 그럼 브랜딩에 관해서 한번 일단은 명쾌하게 한번 결론을 내려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사실 이제
한 몇 년 전에 어떤 그 여성복 파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제가 뭐 브랜드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그 브랜드에서 그 녹즙을 팔았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호박즙을 팔았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성복을 파는 데서 호박즙을 팔았다는 게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YC칼리지라는 영화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부터 만약에 녹즙을 판다? 내일부터 갑자기 시계를 판다? 사람들은 안 사요. 근데 브랜딩이 잘 되는 회사들은 옷을 팔다가 내일부터 내가 호박즙을 팔아도 사람들이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고객 응대라든지 아니면 제품 보관이 잘못돼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더 재밌던 얘기는 이 일로 인해서 회사가 매출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회사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사실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이 회사는 퇴출돼야 되는 게 맞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은 이유가 되게 재밌게도 강력한 팬덤이 있었어요. 스스로 신녀라고 칭하는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신녀라고 스스로 칭했어요. 그러면서 언니 힘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랜딩이 잘 돼 있다는 회사들은 이런 팬덤이 있구나. 그래서 일단 제가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은 이제 컨설팅을 가서 브랜딩은 신뢰를 얻어서 브랜드 팬을 만들어내는 게 브랜딩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팀원들한테 우리가 브랜딩이라고 했을 때 전에 말씀드린 예를 그대로 드릴게요. 마케팅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집을 짓자라고 얘기하면 누군가는 한옥을 짓고 양옥을 짓고 펜션을 짓는 거예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은 조직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조직 구성원들이 다 함께 힘을 내야 되는 곳이 조직이라는 곳인데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 일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한 게 브랜딩은 신뢰를 얻어서 브랜드에 팬을 얻는데 이게 두 가지인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정하는데 사실 그 무인양품의 대표님이 쓴 책이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그분이 브랜딩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3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브랜드가 인지되는 단계예요. 이런 브랜드가 있네. 사실 인지만 돼서는 사실 매출이 그렇게 올라가거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브랜드가 이제 신뢰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나이키 신발 사실 때 여러분이 막 소재하고 막 다 안 보시잖아요. 내가 그때 소비자에 관해서 인지적 구조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소비자들은 많은 결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많은 고민을 통해서. 근데 이 브랜딩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신발? 나이키? 오케이, 믿을 수 있어. 그다음에 오뚜기야? 별탈 없이 우리가 먹을 수 있겠네. 이런 식들에. 그래서 2단계가 신뢰를 얻는 거고 무인양품에서 얘기하는 3단계는 뭐냐? 3단계는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이 브랜드가 단순하게 신뢰를 넘어서서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될 때는 브랜드 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브랜딩이 잘 되면은 제가 얻는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품 카테고리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게 돼요. 여러분 신발 하면은 무슨 브랜드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뭐 나이키, 아디다스,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떠오르신 분은 아디다스가 브랜딩을 잘했고 그분한테 나이키가 떠올랐으면 나이키가 그분한테 잘했고 그래서 브랜딩이 잘 된다는 거는 제품 카테고리에서 제일 먼저 오르고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그 제품이 가장 구매 전환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인데 조금 더 비싸도 구매를 합니다. 사실 뭐 나이키 25,000원 그리고 타 브랜드 2만 원이면은 사람들 웬만하면 나이키 구매합니다. 5,000원 비싸도. 똑같은 거라고 해도. 왜냐면은 이게 브랜드의 힘이고요.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내줘요. 저도 이제 식당하고 뭐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원하는 거는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심심하시면요. 인스타그램 가가지고 나이키 검색해 보시고 국산 이제 신발 브랜드 검색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한국어로요. 단순하게 세계적인 걸 떠나서 해시태그 수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잘 됐다는 거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이 브랜드를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내고 싶어하는 거죠. 그다음에 실수를 해도 용서한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갤럭시가 뭐 2, 3년 전에 터진 적이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왜요? 어쩌다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아이폰이 되게 파렴치한 행동을 했는데 몇 년 전에 핸드폰이 2년이 지나면 급격하게 배터리 성능을 낮춰가지고 핸드폰을 재구매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되게 비윤리적인 거잖아요.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니까. 근데 되게 슬프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실 맥북을 쓰고 있고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저도 그냥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작은 기업이 브랜딩이 안 돼 있는 기업이 한 번의 실수는요. 시장에서 퇴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브랜딩을 강조하는 거고 그다음에 브랜딩이 잘 되면 장점이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구글이 연봉 5천이고 저희 학원에서 연봉 5,500을 주면은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 수많은 젊은이들은 500이 작더라도 구글을 가지 저희 학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다들 고민이 인재 확보가 되기 힘드신데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건 대표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표님인데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라고 책을 쓰신 우리 박종윤 대표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분류를 해요. 내 제품을 사는 사람은 고객, 그리고 내 제품을 자주 사는 사람은 단골, 그리고 내가 뭘 팔아도 사주는 사람은 팬이다. 그래서 이 팬이 나오게 된 거는 사실 일본의 팬베이스라고 책인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덴츠라는 그 광고 대행사를 다니셨는데 이분도 고민이 이거였어요. 온라인 광고 시장이 생기고 나서 시장 규모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전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만큼 똑같은 효과가 안 나오는 거죠. 어떡하지? 우리 광고주들에게 돈은 받았는데 이전과 똑같은 돈을 받았는데 그만큼 안 나오니. 그래서 이분이 사실 이제 결론을 내리신 게 결국은 팬덤이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 중에 이미 팬클럽을 만들고 팬덤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아니 그래 네 얘기 잘 알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팬덤이 생기냐, 어떻게 팬덤이 생기는지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팬을 만드는 마케팅이라는 책을 제가 쓰기도 했고 제가 그 책을 쓴 목적이 뭐냐면은 일단은 팬덤을 만들기 위한 우리가 브랜드 서클을 제가 만들었는데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이것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브랜딩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미치게 만드는 브랜드라고 미국의 레드앤틀러라고 되게 유명한 브랜드 인큐베이팅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일단은 회사를 창립하고 투자는 투자사에서 받지만 브랜딩은 이 회사에 와서 이 회사는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고 뭘 하냐? 지분을 가져가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데 한국도 저는 조만간 이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기업이 필요한 게 뭐예요? 스타트업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살 같은 지분을 떼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 투자사들이 이제 브랜딩 회사 레드앤텔러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회사 통해서 상장시킨 사례라든지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회사가 아무나 받진 않습니다. 당연히 투자사들이 아무나 투자를 하지 않는 것처럼 될 만한 회사에다가 이제 브랜딩 작업을 해주는데 사실 이제 한국 사례로 이제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브랜딩이 왜 중요한지. 우리나라에 사실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하고 배달통이 있어요. 있었죠. 똑같은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이제 레드앤텔러를 이제 한국으로 이제 치면은 이런 거죠. 월수금 미팅이 있어요. 레드앤텔러 대표님이. 그래서 월요일 날 한 청년이 옵니다. 저는 투자도 받았고 이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브랜딩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업종이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배달의 요기예요. 이거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보통 이게 창업자들이 이제 아이디어에 관한 되게 강한 집착이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는 배달을 원하는 사람들과 배달하는 가게를 이어주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뭐 사실 이분은 월요일날 처음 들은 거니까 흥미로운데 한번 해볼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수요일날 또 누가 옵니다. 수요일날 오니까 일단 미팅을 해요.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브랜드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배달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간 쎄하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저희는 배달 플랫폼을 만들 건데 배달하는 사람과 배달이 필요한 사람을 이어주는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레드앤텔러님의 팔짱을 끼는 거죠. 큰일 났네. 이거 월요일 날 회사랑 기능적으로 다른 게 없네? 이제 세 번째 업체가 등장합니다. 자, 드디어 배달의 민족이에요. 나타나가지고 저희 스타트업인데 무슨 업을 하세요? 설마 저희 배달업을 하는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저희 이거 배달을 하는 사람들과 이 사람 이어주는 플랫폼을 하겠다고. 이분이 사실은 실제로 책에 써놨는데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대요. 그러니까는 기술이 발달을 하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든지 정보의 공개성 때문에 쉽사리 정보를 설득하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진짜 세워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에도 지금 보면은 세탁 쪽 보면은 세탁공대 뭐 런드리고 다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우리 부산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대표님 뭐 한 달 살기 하시는 그 미스터 맨션도 있는데 유사한 어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점점 세상이 발전하면서 대부분 비슷한 알다시피 돈이 되면 또 들어와요. 그런 업종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남은 마지막 차별화는 투자도 아니고 결국은 브랜딩이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서비스와 똑같은 그런 제품들 속에서 우리를 차별할 수 있는 게 브랜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딩 회사에 지분을 준다는 게 여러분 창업하시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도 기어이 돈에 비견할 만큼 지분을 내어준다는 건 그만큼 브랜딩이 필요하고 브랜딩이 돈만큼이나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브랜딩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저도 이제 브랜드 서클을 만들었는데 대충 내용들이 이래요. 그냥 뭐 업의 그 브랜드 본질이라든지 비전, 미션 보셨던 거, 그다음에 인터널 브랜딩도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아이덴티티라고 저희가 이제 비주얼적인 거랑 언어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 브랜드 스토리에 관해서도 있고. 일단 제가 좀 뭐 전부 다 오늘 다 시간인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제가 개괄적인 거 몇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뒤에도 이제 차별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일단 브랜딩을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진짜 파는 게 뭔지를 일단 파악하는 게 저는 브랜딩.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 제가 가상의 페르소나를 가진 고객도 설정하고 경쟁사를 분석을 하는데 그다음에 가장 제일 중요시하는 게 업의 본질인데 여러분 저는 영어학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무슨 업이라 생각하세요? 교육 서비스업.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죠. 근데 고객들이 진짜 사는 이유가 뭘까요? 영어학원에 왜 온 줄 알아요, 여러분? 이민도 가고 싶고 유학도 가고 싶고 외국인 친구도 만들고 싶고 세계 여행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는 이유는 우리의 학원에 진짜 오는 이유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영어 서비스업이지만 저는 진짜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고 저의 업의 본질을 규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브랜딩을 시작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식당도 하고 있는데 식당을 브랜딩 작업을 할 때 우리 팀원들이랑 모여서 그냥 그 고민을 했어요. 야, 우리가 파는 건 음식인데 너무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우리가 고객들한테 파는 게 뭘까? 우린 저녁 장사만 하니까 고객들이 음식만 먹으러 오진 않더라고요. 음식만 먹으러 오면 사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음식점에 오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대표님한테 깨지고 팀장님한테 깨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도망가서 힐링하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브랜딩을 할 때 처음에 잡았던 본질이 뭐였냐면은 행복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저희가 브랜딩의 본질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화장품 하시는 대표님이 있는데 그분 컨설팅 할 때도 가서 이제 얘기했어요. 대표님은 뭘 파세요? 라고 했더니 저는 화장품 팔아요라고 얘기했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화장품 파는 거 맞는데 본질적으로 누군가가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피부가 컴플렉스가 이러는데 이 대표님으로 인해서 잘 만든 화장품으로 막 피부가 좋아져서 막 대인관계 좋아지고 이러면 이분은 단순하게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을 하거든요. 물론 스타벅스 성공 요인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공 요인을 딱 하나로 찝을 수는 없는데 누군가가 스타벅스의 성공 요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좋은 커피를 판 것도 맞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의 업의 본질을 규정을 되게 잘했다. 제1의 공간은 보통 집이라고 불러요. 제2의 공간은 학교나 직장이에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제3의 공간으로 스타벅스를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린 제3의 공간이다. 니네가 학교하고 직장 말고 공간이 보낼 곳이 있으면은 우리한테 와서 시간을 보내라. 그래서 이분들이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컨센트를 제공하고 편한 의자를 제공했고 눈치 보지 않고 장시간을 소파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줬어요. 지금이야 모든 카페들이 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획기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비결에 이런 업의 본질을 잘 파악했고 브랜드 본질을 잘 잡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은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진짜 파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고객들의 입장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브랜드 비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세상이 되기 원하는지 뭐 사실 사업계획서 써보신 분들은 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하는 게 브랜드 약속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브랜드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브랜드 컨설팅 가서 약속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쿠팡의 성공 이유 한번 볼까요? 여러분 11번가 뭐가 떠오르세요? 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지마켓에 뭐가 떠오르세요? 쿠팡은 뭐가 떠오르세요? 로켓배송.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거죠. 왜냐면 쿠팡은요 후발주자였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제가 만나면은 이런 분들 계신데 물론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제가 심사 가고 이러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 이 제품은 세상에 없던 거라고. 부산 최초라고, 한국 최초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최초 진입자가 항상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기스 그 기적이 아시죠? 최초 진입자 아닙니다. 질레트 아시죠? 최초 진입자 아니에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앱에서도 배달의 민족이 배달통하고 요기요 중에 가장 늦게 들어간 후발주자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후발주자로 들어가고 사실 기존 산업에 이미 거의 나올 만큼 다 나와 있으니까 쿠팡이 했던 전략은 뭐냐면 기존 사업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결해 줬어요. 기존 사업자들이 뭘 못했죠?
당일 배송을 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했고, 물론 뒷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아마존 수익 모델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저는 이제 아마존의 베조스 사장님이 되게 멋진 게, 그 베조스 사장님한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10년이 지나면은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베조스 그 대표님이 되게 멋지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이 있지만 10년 뒤에도 바뀌지 않을 사람들의 모습을 항상 궁금해하고 고민한다. 이분이 말씀하신 게 1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빠른 배송을 원할 것이고 싼 제품을 원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가만히 보면 10년 전에 거의 오래전에 얘기하셨는데 그게 시대가 바뀌고 AI가 등장을 한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비싼 물건을 원한다거나 저는 일주일 뒤에 배송이 되면 좋아요라고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쿠팡이가 계속 나왔는데 쿠팡이 너무 이렇게 날렵하게 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배달 시장이 이제 규모가 커졌어요. 이제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고 이제 규모가 크니까 쿠팡이츠가 오케이, 우리도 이제 배달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는데 쿠팡스럽게 진출했어요. 절대로 남들이랑 똑같은 얘기 안 했어요. 기존의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했던 점을 집중했어요. 뭐냐? 우리가 저도 이제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배달하는 아저씨들이 저희 그 가게에 오시면요, 이미 뒤에는 5개가 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실어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경성대 인근에 저희 사는 동네 인근에서 한 5개, 6개를 다 실으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가까운 순서대로 배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케이스는 가장 먼저 픽업돼서 가장 늦게 가는 거. 그래서 뭐 감자튀김이 식었다거나 아니면 짜장면이 불었다거나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한 거죠. 쿠팡이. 쿠팡이츠라고 하면서 한 번에 한 집이라는 그 키워드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도 엄청나게 그 점유율 되게 높여나가고 있는데, 일단 제가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 약속. 타 업체가 하지 못하는 거. 제가 사실 영어학원을 하면서도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큰 경쟁사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알만한 그런 큰 경쟁사들. 근데 사실 뭐 YG 칼리지 뭐 태어나서 처음 본 브랜드인데 누가 우리 학원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진짜 실제로 이랬다니까요. 제가 키워드 광고에다가 부산 영어학원 하면은 가장 큰 돈을 써서 가장 위에 노출되게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광고비가 안 나가요. 누르지 않습니다. 모르거든. 브랜드의 인지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얘기를 했죠. 그들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은 저희는 외국인과의 즐거운 영어 사용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간 거. 저는 보통 그래서 브랜드 만들 때 한 줄로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식당은 축제가 있는 식당. 그다음에 두 번째 저 영어 학원은 파티가 있는 영어 학원. 그러니까 쿠팡처럼 한마디로 해결을 하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 영어 학원은 창의력을 키우는 영어 학원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딴 데와 관련되게 뭐 그래서 영어 학원 지금 저희가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영어 학원이지만 영어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의 키워드로 사람들한테 한 번에 들었을 때 이 회사는 다른 기존 경쟁사들이 기존의 사업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브랜딩이 되고 싶고 여러분이 팬을 확보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식들의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걸 파악해서 약속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디자인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브랜딩에서 저는 디자인이 거의 한 50%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전에는 디자인에 관해서 그렇게 안 중요하게 생각했고 뭐 디자인 뭐 그래 디자이너가 하면 됐지라고 했는데 최근에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간편식 밀키트 하면서 그 브랜드 스토리 잡는 것도 되게 중요했는데 이번엔 디자인 쪽에 엄청 심혈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이 우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 정태영 회장님이 현대카드 대표님이 그 브랜딩 강의에서 디자인에 관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되게 재밌게. 그분이 치과를 갔는데 아우 치과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카페처럼. 근데 사실 누군가가 봤을 때는 이거 디자인 너무 예쁘다고 할 수 있는데 정태영 회장님이 그 생각을 하셨대요. 이거 너무 이쁘기만 한 거 아니야? 이거 뭐 실력이 없어가지고 치과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카페처럼 인테리어로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사실 브랜딩에서 얘기하는 디자인의 본질은 단순하게 예쁜 걸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그 디자인이 예쁘지만 브랜딩 관점에서 성공하지 못한 디자인이 된 거는 사실 가치를 내세우는 거는 치과 의사 선생님에 관한 뭐 신뢰라든지 아니면 안정감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잘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디자인에 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일단 중요한 게 여러분 전 브랜딩 하면서 이 표현 좋아해요. 그러니까 브랜딩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인격화된 개인을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이런 약속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귀면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뭐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게 사실 브랜드 약속이에요. 다른 경쟁사가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브랜딩을 좀 하나씩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건데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는 보통 그 사람의 일관된 모습을 보고 좋아하지, 뭐 어느 날은 막 미친놈처럼 재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옥하고 어느 날은 또 미친 사람처럼 재밌다가 어느 날은 또 갑자기 길에서 기어다닌다거나, 이 사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우직한 사람, 재밌는 사람,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미국에 그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사가 있어요. 정말 기적적인데 42년 연수극자를 냈어요. 물론 코로나 앞에 무릎을 꿇긴 했지만 그 기록이 깨졌어요. 근데 실제 그런 얘기했을 때 미팅에서 여기도 LCC인데 저가항공사인데 얘네들 브랜드 약속은 이거였어요.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주겠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회의 시간에 이제 미팅 시간에 이 얘기가 나왔죠. 우리 직장인 분들이 아침에 비행기 타실 때 배고파서 그 굶주림이라는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이걸 해결해 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샌드위치를 제공해 주는 거죠. 라고 얘기했더니 고객 만족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이거 되게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바로 논의 대상에서 삭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고객들한테 약속한 거는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장소를 보내준다고 했지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고 얘기한 적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도 영리기간이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제공하게 되면 비행기 티켓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고객들은 이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관된 모습을 제공하는 게 여러분이 팬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잘 브랜딩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알려야 할까? 이제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인생책이 있어요. 제 인생책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브랜드 애드머레이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사실 저도 이제 마케터 분들이나 브랜딩 하시는 분들 책 쓴 것도 많이 보고 뭐 저도 책을 쓰긴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필드에서 경험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식들의 얘기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교수님들은 글을 쓰시게 되면 거의 논문식으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명확한 근거라든지 알다시피 이제 석사와 박사 우리 학생들과 함께 뭐 누군가는 쪼은다고 하지만 제 동생이 교수라서 얘기하는 건데 그냥 막 석사 박사 친구들과 함께 막 자료를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뭐냐면은 교수님 두 분이서 미국에 계신 교수님 두 분이서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야 이거 나이키하고 애플하고 구글하고 월트 디즈니 같은 이런 브랜드들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열광하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를 이분들이 고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요 3가지 결론을 내리셨어요. 뭐냐? 첫 번째, 이런 브랜드들은 3가지 공통점인데 1번은 신뢰를 얻기 위한 전문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2번째, 사랑을 얻기 위한 정감성. 그리고 3번째, 존중을 얻기 위한 공감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씩 이제 풀어서 설명드리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런 식들의 스토리들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사람들한테 믿을 만한 근거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전문성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 식당 맛있어요. 전문성 부분이긴 해요. 또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볼게요. 제가 2가지 옵션을 드릴게요. 1번, 저희 식당은 맛있습니다. 1번입니다. 2번은 저희 식당은 이탈리안 셰프가 미슐랭 가이드 2스타 레스토랑에서 5년간 일했기 때문에 맛있는 파스타를 제공합니다. 1번하고 2번 어디가 더 논리적이세요? 2번이에요. 근데 제가 컨설팅 다니고 브랜딩하고 마케팅 강의 가는 수많은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제품 좋습니까? 좋대요. 아니 왜요? 이러면 정말 좋다고. 아니 그걸 누가 나도 안 믿기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인데 그런 식의 설득은 사실 소용없거든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제품을 좋다고 하지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제품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한테 믿을 만한 근거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프리츠라고 서울에 있어요.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갈 때 어쩌다 한 번씩 가게 되는데 또 심지어 커피를 잘 안 먹기 때문에 빵을 먹는데 거기서 했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저희 커피 원두 좋아요라는 커뮤니케이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커피 좋아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은 다이렉트 트레이드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잘 봐요. 저희 원두 좋아요 1번이에요. 2번은 저희는 좋은 원두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생산지에 가서 직접 계약을 하고 직접 받아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이렇게 남미 같은데 원산지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봤을 때 카페가 2개 있는데 카페 원두 좋아요랑 여기는 그 원두 구하려고 굳이 남미까지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어디가 더 신뢰가세요?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커피숍이면 커피숍이라는 전문성 아니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계를 만들면 시계를 얼마나 잘 만든지 전문성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반주다라고 죽은 빵도 살린다는 거기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전문성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여러분한테도 좀 도움이 될까 말씀드리는데 열심히 했다는 표현을 잘 안 썼어요. 뭐라냐면 1000시간 이상의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상세 페이지에 써놨어요.
여러분 잘 봐요. 내일 비 올 것 같아요랑 내일 비 올 확률이 70%예요. 어떤 게 더 신뢰 가세요? 현대인들은 숫자에 관한 신뢰를 더 높이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약간 숫자적인 걸로 명시하는 게 약간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랑을 얻기 위한 정감성인데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전에는 그냥 전문성 강조했어요. 뭐 밀가루면은 저희 밀가루 잘 만들어요. 커피숍이면 커피를 잘 만들어 했는데 그 공급,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강행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경쟁 제품과 대체 제품들이 나오면서 단순하게 제품의 본질만 갖고는 고객들이 구매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치킨집 가맹점 수보다 전 세계 맥도날드 가맹점 수와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치킨집이 더 많아요. 근데 다들 똑같이 닭이 맛있어요라고 얘기하면 과연 구매를 할까요? 그러니까 저 치킨 브랜드들이 연예인도 쓰고 뭐 사회 공헌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최근에 되게 재밌는 게 곰표가 아시다시피 밀가루로서 되게 괜찮은 뭐 브랜드긴 한데 곰표가 갑자기 콜라보 같은 걸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아마 이면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단순하게 곰표라는 브랜드가 밀가루로 그치지 않고 약간 우리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는 초코파이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신라면 같은 브랜드처럼 전 국민이 이렇게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지 않나.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한 정감성은 저는 보통은 이제 디자인으로 해결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이 안 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들. 제가 말하는 게 이 재미가 유머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흥미 있을 만한 기업 문화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호감도를 높이는 거죠. 여러분 그 배민이 치믈리에 자격 시험을 했어요. 그 아시다시피 그 치킨을 이제 뭐 와인 소믈리에처럼 치킨을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치킨을 이제 먹어보고 맞추는 걸 했는데 이 행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호텔 빌렸더라고요. 그때 2회 보니까 롯데호텔 빌리고 장성규 연예인 쓰고 하면은 몇천 깨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들어봅시다. 이게 실제로 제 사례인데 저는 브랜드는 무형의 가치거든요. 무형의 가치고 그래서 기업 내에서 가장 승인받기 힘든 게 이 무형의 가치인 이 브랜딩이에요. 제가 실제로 와이프랑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요트 파티를 하자고 한 적이 있어요. 요트 파티를 하자고 그랬더니 저도 이제 브랜딩의 정감성 차원이에요. 저희가 전문성은 이제 영어 잘 가르쳐요 이제 스토리 있고 근데 사람들한테 영어를 잘 가르쳐요만으로는 우리가 경쟁 업체와에서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없으니 정감성 부분을 이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요트 파티를 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들어간 돈이 한 4,500만 원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딱 바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4,500을 쓰면은 신규 학생이 몇 명 더 오는 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딱 느꼈죠. 아, 이래서 사람들이 브랜딩이 안 되는구나. 사실 김봉준 대표님은 디자이너 출신의 대표라는 게 사실 있긴 해서 그 브랜딩이 가지는 무형의 가치에 관해서 인지를 해줬고 그 투자에 관해서 이게 반드시 다시 수익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아직 여전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브랜딩에 관해서 이렇게 정감성을 얘기할 때 대부분 투자를 망설여요. 왜? 당장 돈이 안 될 거라 생각하니까.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이 사회적 현상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쪽을 조금만 해도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니. 근데 제가 2022년 트렌드라는 그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람들이 브랜딩에 관해서 점점 더 관심을 가지면서 디자인 쪽에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투자가 일어날 거라고.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일 거예요. 정감성 하는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브랜딩 얘기하면은 우리 기술 기업들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이런 것처럼 제가 이제 마케팅 강의나 브랜딩 강의를 가면은 이런 얘기 하세요. 브랜딩이 중요합니다. 브랜딩을 합시다. 배달민족 보세요. 막 이러면 다 이 얘기예요. 저한테 정색하시면서. 아, 저희는 기술 기업입니다. 저희는 브랜딩 필요 없어요. 재밌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구글도 브랜딩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는 거. 아, 봤거든요. 야후하고 라이코스가 사라지는 거. 여러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도 해요. 인스타그램도 브랜딩에 엄청 투자를 합니다. 왜요? 스냅챗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봤고 트위터가 어떻게 몰락하는지 봤거든요. 제발 저희는 기술 기업이니까 브랜딩 필요가 없어요라는 얘기 하시면은 그냥 이전에 야후가 왜 사라졌고 물론 기술적인 부분인데 물론 내가 말씀드렸듯이 성공의 실패가 한 가지 요인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브랜딩에서 충분히 구글과 얘네들이 앞섰기 때문에 생각해요. 그래서 구글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아무 의미 없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구글은 이제 각 나라의 기념일들마다 로고를 바꿔요. 이게 브랜드의 정감성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존중을 얻기 위한 공감성인데 제가 지금 강의 오기 전에 점심 먹으면서 책을 보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존중을 얻기 위한 공감성은 브랜드가 가진 가치나 신념에 관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처럼 제품만 좋으면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에 관해서 지켜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 오래전에 미국에서 노동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스타벅스 앞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왜 데모를 했냐면은 그 스타벅스가 쓰는 원두의 현지 농장에서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고 정상적 월급을 주지 않고 뭐 아동 노동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데모를 했죠. 이전 같았으면 사실 여러분 이거 뭐 관심 갖겠습니까? 사실 스타벅스 당당히 얘기할 수 있죠. 야, 아니 내가 원두 농장을 굴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받아 쓰는데 내가 그거까지 신경 써야 돼라고 하는 시대는 이전이었고 그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스타벅스가 페어 트레이드라고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뭐 아동노동이나 이런 거 없는 거 정확하게 검증된 원두만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스타벅스가 신념이 있는 회사다. 가치 있는 회사다. 그래서 오늘 낮에 본 내용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2022년 뭐 트렌드 코리아 그 김난도 교수님 건 아니고 그 북스톤에서 나온 건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스톤 대단한 출판사예요. 제 책 내주셨거든요.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기업들이 중요한 거는 큰 기업일수록 사실 사회적 그 이슈에 관해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작은 기업들이야 막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나이키가 아시다시피 인종이라든지 젠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많은 이슈를 던지는 회사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브랜딩 전문가들이 사실 그 얘기해요. 아니 니네가 지금 큰 회사가 그런 사소한 이슈들에 관해서 네가 굳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트렌드 책에 보니까는 이제 큰 기업들이건 작은 기업들이건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찐팬을 얻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게 말씀드린 존중을 얻기 위한 공감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러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되게 잘해요. 검은색 통에다가 흰색 써가지고 하는데 약간 되게 멋진 게 뭐냐면 얘네들은 그 통이 되게 사실 안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재활용 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어이 구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러쉬가 항상 동물 실험 반대를 합니다. 바디샵에서도 했었는데 동물 실험 반대를 하는 게 사실 화장품 매출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냥 화장품만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회적인 이슈에 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재밌게도 동물 실험을 안 하십니다. 나 사실 개인적으로 찾아봤거든요. 아니 동물 실험을 안 하면 누구한테 실험하지? 다른 대체제가 있나 그랬더니 인간들에게 직접 실험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이런 식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브랜딩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브랜드 스토리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 그다음에 공감성, 정감성, 공감성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 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찾아갖고 왔는데 저희가 실제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피터 드러컨과 필립 코틀런가 말씀하셨는데 수치화할 수 없으면 측정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업체들 가서 이제 물어봐요. 브랜딩 잘하고 계십니까? 혹은 뭐 답변은 거의 뭐 세 종류죠. 뭐 잘하고 있어요. 뭐 그저 그래요. 뭐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객관적인 근거는 없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대표님 기분이 좋으면은 잘하고 있어요. 오늘 매출 좀 안 나와 브랜딩 잘 못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보면은 마케팅 디자인 회사인데 트라이벌 미디어 하우스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열강 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열강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잠시 소개해드리면은 이런 식들의 지표를 써요. 저희가 쓰는데 한번 나이키에 비견해서 한번 써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인데 당신에게 나이키는 어떤 존재인가? 1번 별 생각 없다. 2번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 적당히 만족하고. 3번째 좋아한다. 4번째 애착을 느낀다. 행복을 느낌. 5번째 푹 빠졌다. 홀딱 반하. 그래서 이거를 고객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수치화가 돼요. 뭐 3.7이죠. 그러면 좋아한다와 애착을 느낀다의 중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고객들한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요. 직원들한테 우리 브랜딩 열심히 하자 이런 소리 안 해요. 야 3.7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3.9를 만들어보자. 3.9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단순하게 우리가 제품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전화 응대라든지 아니면 사소한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를 더 좋아할 수 있을까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조직 구성원들한테도 얘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매출 높입시다, 시장 점유율 높입시다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들을 찐팬으로 만들어보자. 그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사업은 내가 가진 믿음을 세상에 증명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식당을 오픈하면서 책이 딱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이 믿음을 증명해보자. 우리를 좋아하는 팬이 있으면은 이 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를 한번 사람들한테 증명해보자고 해서 제가 이제 식당을 오픈하고 와서 제가 직접 서빙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은 가서 서빙을 하는데 별일 없으면은 가서 이제 사실 이것도 장사신이라고 그 일본의 외식업의 전설이 계신데 그분이 그 표현 써요. 외식업은 건전한 다단계라고. 건전한 다단계. 그래서 뭐냐? 고객들이 우리에게 감동받고 자발적으로 지인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게 이 사업의 성공 요인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비단 외식업계만 통용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넘어와서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객들이 이제 저한테
콜라 주세요, 소주 주세요 하면은 뭐 주죠. 옛날에 그냥 매출만 높일 생각이면은 콜라를 갖다 주면서 2,000원 더 벌었네. 소주를 주면서 4,000원 더 벌었네라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나의 팬으로 만들려면은 그냥 콜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가서 살펴봐요. 밑반찬 비는 거 없나? 말하기 전에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식당으로 되게 크게 하시는 애인데 이 얘기하더라고요. 형, 고객들이 말했을 때 갖다 주는 거는 심부름꾼이다. 고객들이 말하지 않는데 갖다 주는 게 서비스다. 그게 진정한 서비스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반찬 같은 거 떨어진다 미리 이제 보고 갖다 주는 거죠. 콜라 가지러 가서 보고 오니까. 그러고 반찬 챙겨주면서 꼭 얘기를 해요. 입맛에 맞으시냐? 그 다음에 불편하신 건 없냐? 언제든지 불편하면 나를 불러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줘라. 뭐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을 보는 게 단순하게 매출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의 팬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거든요. 그 중요한 거는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의 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저는 대연동에서 닭도리탕을 팔고 있는데 저희가 웁스라는 팬클럽이세요. 채팅창에 무려 110명이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죠. BTS도 아니고 저희는 연예인도 아닌데 우리 식당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팬클럽 모임하면요. 그냥 모여요. 2만 원 내고 우리 식사합시다 하면 또 와요. 이분들이 친구 데리고 오고 이분들이 코로나 힘든데도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팔아주러 오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울면서 쓰거든요. 장사가 요새 너무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하면은 그냥 불쌍해서 팔아주러 오는 거예요. 오기 직전에 방금 제가 식당 하는 친구 만나고 왔는데 대표님 엄청 식당 우리 맛있다고 막 소문이 났어요. 얘야 있잖아. 음식점은 맛있다고 소문나는 것도 중요한데 다시 오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좋은 경험을 통해서 재구매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그 행동 경제로 되게 유명하신데 되게 재밌는 게 노벨 심리학상을 얻거든요. 이게 심리학자분이세요. 이스라엘 그 출신의 미국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분석한 게 뭐냐면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무조건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하는데 행동 경제학을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마케팅에서도 그런 얘기를 쓰거든요. 항상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유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 데니얼 카네먼 그분이 하신 얘기 이게 있어요. 고객들은 단순하게 즐거운 경험을 구매하지 않는다. 경험이 선사한 추억을 통해서 구매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잘 봐요. 식당 가서 요새 전부 다 상향 평준화해서 대부분 다 맛있습니다. 대부분 친절해요. 근데 또 오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처음에 식당 하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가요. 그거 안 옵니다. 단순하게 즐거운 경험만 했기 때문에. 왜? 고객들은요. 대체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쿠팡이나 아마존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게 하나 사라졌어요. 브랜드 충성도. 소비자들은요. 가격 검색합니다. 이전처럼 브랜드 충성도를 기다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좋은 경험을 넘어선 추억이에요. 저희는 뭘 했냐면은 단순하게 좋은 경험 플러스에다가 처음에는 이제 너무 많이 적자가 나서 우리가 안 하는데 100% 그 룰렛이 있었어요. 휠이.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휠을 돌렸는데 100%가 나오면은 그날 먹은 거 다 공짜. 이 사람들한테는 단순하게 식당이 아니거든요. 이건. 나에게 정말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업기 이벤트도 하고 어쨌든 고객들한테 추억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 팬이 되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고 계신 업종에서 우린 단순하게 그냥 좋은 경험만 제공하는 건지 이 브랜드 로열티가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단순하게 좋은 경험만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이들에게 추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내 브랜드가 나에게 뭔가 큰 의미가 되게끔 노력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이런 식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브랜딩 하시면요, 이제 제가 조건이 있어요. 이제 브랜딩 컨설팅 하면 두 가지 조건을 거는데 1번은 무조건 대표가 참석해라. 왜냐면은 직원분들이랑 막 열심히 우리가 짰거든요. 근데 대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싫어 이러면 안 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직원도 참여시켜라. 이게 조직이라는 곳이 대표님하고 직원하고 모두가 같은 생각으로 일해야 되거든요. 브랜딩이 성공하려면 여러분 대표의 브랜딩에 관한 관점도 중요한데 직원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브랜딩 할 때 보통 인터널 브랜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브랜딩이 직원들한테 내재가 돼야 돼요. 사실 왜냐면은 고객들이 여러분 브랜드를 경험을 할 때 대표를 통해서 경험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우리 학원도 딱 보면요 여러분 브랜드를 어디서 경험하냐면 우리 강사를 통해서 2시간 내내 경험을 하고 상담받는 직원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직접적인 경험은 대부분 직원들에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직원들이 우리 브랜드의 성공을 바라지 않고 이 브랜드 망해라. 이 브랜드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브랜드를 표출하게 되면은 고객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만드는 게 팬을 만들고 싶으면은 먼저 직원을 당신의 팬을 만드십시오. 그래야지 회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얘기해요.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우리 직원들을 보면 된대요. 뭐 매출도 뭐 중요한데 그냥 직원을 보고 있으면은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난 브랜딩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라는 여러 가지 회사들요. 인터널 브랜딩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는데 팬클럽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뭐 유형의 팬클럽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팬을 관리를 하는 건데 여러분 혹시 배달의 민족 5조 원에 매각되지 않았습니까? 배달의 민족에 혹시 팬클럽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배짱이라는 팬클럽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러시도 젤러시가 있고 그래서 저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도 저희도 팬클럽이 있고 저는 영어학원인데 팬클럽이 있어요. 왜? 제가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팬클럽을 만들려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팬클럽을 열었을 때 아무도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팬클럽에 사람들을 오게 하려면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고객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 저는 팬클럽의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샤오미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샤오미 휴대용 배터리. 많은 사람들이 가성비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은 그 카피를 되게 잘해요. 샤오미가 돈 벌면 분명히 옆에서 비슷한 디자인을 만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승자로 우뚝 선 샤오미예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여기서 조선일보 얘기해도 되나? 뉴스원인데 아무튼 계속 얘기할게요. 그 기사에서 분석하고 보면은 샤오미의 성공 요인이 단순하게 가성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 미펀이라는 팬클럽이 있었어요. 애초부터 팬덤을 갈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딱 보면은 막 그 젊은 친구들이 막 클럽에서 놀고 있는데 이게 클럽 사진이 아니라 미펀이라는 브랜드 이 팬클럽 애들이 그 샤오미가 주최한 이런 팬클럽 그 창립 기념일 날 미펀제라고 해가지고 와서 술 줄게요. 놀아요. DJ 불러주고 놀게 하는 거예요. 이 브랜드를 경험시키는 거고 얘네들은 누구냐? 이제 이 팬클럽 애들은요. 자발적으로 이 브랜드를 알려요. 친구들한테. 야 샤오미 너무 좋아. 샤오미 써. 왜? 샤오미가 잘해주니까. 너무 좋으니까. 두 번째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뭐라냐? 자발적으로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글 남겨요. 이번에 서비스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실 때는 제품에 이런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라고 정말 이 브랜드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의 성공이 어디 달려있냐고 생각하냐면은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전 사업의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직원들부터 챙기고 우리 그 고객들이 간절히 잘 되길 바라면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해요. 팬클럽 이렇게 뭐 하라 그랬더니 어떤 그때 대표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 뭐 하면 뭐 2명밖에 안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도 아닌데 2명이 온다는 게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BTS입니까? 있지입니까? 뭐 여러분이 뭐 에스파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2명이나 여러분의 브랜드가 좋아서 팬클럽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어요. 1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얘네들도 1명, 2명, 3명에서 성장을 한 거거든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찐팬을 확인하고. 제가 이제 대학교 강의 가면 이런 얘기해요. 창업 관심 많은 애들한테 그 보통 창업 강의로 저를 부르시니까 가서 얘들아 순수익 1,000만 원 벌고 싶지? 이러면 다들 막 눈 동그래져가지고 예! 뭐 그럼 뭐 사실 엄마도 뭐 대기업가로 안 하시겠죠. 그냥 1,000만 원 순수익 갖다 주니까 순수익 1,000만 원 버는 일러줄게. 이러면 일단 눈이 막 동그래져요. 어떻게 벌 수 있어요? 이러면 내가 말해줄게. 잘 들어봐. 너한테 한 달에 10,000원을 기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1,000명을 모으면은 1,000만 원을 번다. 그럼 에이 그런 거 어디 있어요?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아는 대표님은 한 달에 이렇게 3만 원씩 400명 받아서 1,200만 원씩 일단은 무조건 수익이 나세요.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구독 경제 서비스들 보면은 이 모델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팔기 위해서 지금은 필요한 게 뭐다? 브랜딩, 이 찐팬을 만드는 거다. 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서 문신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입니다. 두 번째 2등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헐리 데이비슨이에요. 그래서 나이키나 애플 새기는 게 아니라 헐리 데이비슨 브랜드 새기는 거예요. 1등이 엄마인데. 왜?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호그라는 브랜드 팬클럽인데 얘네들은 사실 재밌게 이 헐리 데이비슨은 오토바이를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는데 자기들 공식 라이센스를 가진 의류로도 되게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브랜드가 간절히 잘 되기를 바라는 팬들이 있으면은 이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구나 라고 하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인 브랜딩에 관해서 얘기를 드렸고, 원래는 제가 차별화까지 있었는데 다음 주에 어차피 제가 내용이 좀 부실해서 어떻게 시간을 끌어나갈 수 있는데 다행히 다음 주에는 제가 스토리텔링과 차별에 관한 얘기들 하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만 딱 3개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 1번 브랜드 스토리 뭐라고요 여러분? 정감성, 공감성, 그리고 전문성. 두 번째 인터널 브랜딩, 내 조직 구성원들이 우리가 잘 되길 바라야 된다. 브랜딩은 여기 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뭐다? 업의 본질, 내가 진짜 파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브랜딩의 핵심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